작년 말부터 이자율이 오르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IT 기업, 또 기술 기업이라 그러죠. IT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뭐 절반 이하, 몇 분의 1로 떨어진 그런 전상들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 30일 날 오픈 AI가 챗GPT, 언어 생성, 문장 생성 인공지능을 내면서 지금도 IT 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가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불을 붙였고요. 그러면서 뭐 국내에서도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오픈AI가 그 챗GPT에 썼던 GPT-3라 그러죠. GPT-3에서 GPT-4, GPT-4를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에 본격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또 DALL-E라고 있죠. 오픈AI가 GPT-3를 사용한 DALL-E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 그거를 이미지를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AI가 이 DALL-E는 2021년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때 이제 GPT-3를 이용해서 이제 같은 인공지능이죠.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발표를 했고요. 2022년 4월에 DALL-E2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DALL-E2를 발표하고 작년 7월에 베타 버전을 발표하면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렇게 걸어놓은 일부 이용자들한테 공개를 했죠. 그랬다가 작년 9월 28일, 2022년 9월 8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DALL-E2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빙에 상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이제 고객 대응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코딩까지 하고 뭐 다 하니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미디어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직업을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렇게 예술 이런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의 도구로서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변하느냐 아니냐를 논쟁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분류한 게 이겁니다. AI가 리플레이스먼트 대체를 하느냐 아니면은 나를 증강시키느냐, 어시스턴트 인텔리전스가 되느냐, 이거 논쟁인데 최근에 이 챗GPT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기자나 이렇게 글 쓰고 이런 창작 분야에 있는 사람들 한테 이러한 논쟁과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언론에는 이러한 글들을 좀 많이 전문가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언어, 내추럴 랭귀지, 우리 인간 언어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을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뉴스에 보면은 몇몇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챗GPT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저도 이게 주위의 동료 교수들을 보면은
챗GPT가 화제나는 뉴스거리라는 건 아는데 별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냥 해오던 대로 한다는 것이죠. 거의 90%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죠? 모든 영역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해오던 대로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싱귤레리티 대학에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5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스테이터스 코, 현 상황에 머무는 것은 안 된다. 해오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사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야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려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은 90%의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해오던 대로 한다. 그러다가 일자리가 대체되죠. 제가 챗GPT,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가 많죠. 구글도 바저를 내놨고요. 보면은 이미 대체할 게 많습니다. 일단 우리 미디어 분야에서는 작가 중에서도 보통 자료조사나 새끼 작가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데이터를 모으는 일입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걸 요약해서 전체 회의에서 이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건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챗GPT 같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달리 같은 이미지, 동영상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의 동영상량이 정말 많거든요. 1시간짜리를 만들면은 그 촬영 양을 다 따지면은 아마 10시간, 20시간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스크립트라 해서 그 촬영한 그림들을 다 보면서 어느 장면에 뭐 내용이 있고 인터뷰 내용은 뭐 있고 이렇게 다 이게 기술을 해주고 그걸 갖고 이제 편집자나 연출자가 스토리 구성에 맞게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합니다. 그 일을.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대체가 되는 건데 이거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이 들어오면서 대체하느냐, 증강을 시키느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도 넘었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게 계산기죠.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에 나왔을 때 그 이전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산이라는 게 있죠. 주판.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은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등학교 1, 2학년이지만 주산 학원을 다니면서 최고 등급이 1급을 딴 것 같아요. 암산 2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주산을 하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빨리 취직을 했죠. 그러니까 주산 1, 2급을 하려면은 학원 다녀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5줄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해야 돼. 그게 엄청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는 주산학원을 안 다녀도 그런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숫자만 넣고 연산을 하면은 답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주산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도구가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올라갔죠. 주산을 하는 일부 사람들의 직업은 대체했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우리 미디어 학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나왔을 때입니다. 아마 8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 것 같은데 워드가 나왔을 때
이게 나이 많은 기자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런 팬들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결국 이분들 다 퇴출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젊은 기자들은 워드로 딱 작성을 해서 편집국에 보내면 편집국에서 편집 방향에 의해서 수정 연락이 옵니다. 오면은 옛날 분들은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서 팩스를 보내면 그걸 주고받고 하는데 젊은 기자들은 워드로 딱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편집을 해서 보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쪽에서는 또 피드백이 오면은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 생산성에서 쫓아갈 수가 없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벌써 30년이 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내가 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증강되느냐 아니면은 나의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시키냐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익혀서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평생 학습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챗GPT를 기점으로 특히 창작 작업을 특히 글 쓰는 작업이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 창의성의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훑어보고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은 인공지능은 대체제가 아니라 도구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그 전에 구글의 이제 페이지 랭크 같은 검색 엔진도 이전에 데이터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에서도 뭐 컴퓨터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 뭐 피카소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 뭐 음악도 작곡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인간들이 했던 데이터를 평균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일을 잘하고 있지만 창의성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독특한 거거든요. 새롭고 독특하지 않으면 예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체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창의 작업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료조사. 저도 3개의 책을 썼지만 자료조사를 거의 구글 영어판 위키피디아에서 매일 뒤지고 그걸 또 정리해서 다 요약하라고 거기서 생각을 찾아내고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이 작업이 정말 많이 시간이 투자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책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 지식이. 그리고 출처도 정확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제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쓴다면은, 단시간에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체제가 아니라 도구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전에 했던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 지금까지 컴퓨터 알고리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준 것은 그렇게 단순 반복적이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것은 인공지능한테 그렇게 실행하는 건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우리는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정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제가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사용하면은 그동안 창조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 조사가 가장 중요하죠. 자료 조사를 해야 새로운 것을 그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런 것들을 이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작업부터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조의 영역을 확장해 준다는 것이죠.
도구가 많아지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리 쪽에 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 그림이나 이런 걸 잘 못 그립니다. 그림은 볼 줄 알아요. 사진을 많이 보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미적 감각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그림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1년 전에 공부할 때도 그 디지털 미디어를 공부할 때도 포토샵이나 이런 디자인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DALL-E 같은 인공지능을 쓰면은 제가 기술만 하면 이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이미지에 대한 도움을 저희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술이나 기술, 글로 쓰는 거 이런 창작 작업밖에 못했지만 멀티미디어 창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도 놓고 동영상도 놓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창조의 영역을 확정해 준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 접근성과 수용성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술품에 대해서 접근성은 많은 문제가 있죠. 일단 이제 신체적 접근성, 예를 들면은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시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분밖에 그 창작품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이 인공지능이 그거를 예를 들면 청각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인공지능이 이것을 글자나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새로운 예술 창작품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성, 누구한테나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창조의 영역을 확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언어의 장벽과 나라의 장벽을 이게 깨트려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영역에 있는 거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자와 새로운 고객이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만남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예가 제가 이제 지금 이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 올리거나 아니면 틱톡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런 작업들이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일이에요. 그쪽 고객들은 제가 못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 플랫폼에만 고객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주로 한다 그러면 블로그 고객만 만든 거고 이와 같은 유튜브 고객은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그것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또 계층을 넘어서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이 확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발달할수록 우리의 일부 일을 대체하지만 그것은 단순 작업과 시간과 노력을 무지 많이 소요되는 일들을 대체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창작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개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체제가 아니라 도구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창작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은 창조의 영역을 확장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공지능은 접근성과 수용성을 개선해준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창작자가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도와준다. 이렇게 최근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주로 이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 이런 이미지 창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챗GPT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